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인 이길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고 오셨을까요? 예, 요즘 라인 사태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앞서 코너에서도 다루는 걸 들었는데요. 그간 일본은 자신들이 35년간 지배했던 우리나라가 자신들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거든요. 뭐 가전산업이나 뭐 한류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이번 사태도 비슷한 경우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일본이 고대로부터 한반도에서 문화를 전수받아서 문명국이 된 1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식민지 지배 수십 년은 별거 아니거든요. 식민지 시대에는 뭐 일본이 근대화를 먼저 이뤘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근대 문화를 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식민지 지배하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된 근대 문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화일까요? 예, 커피와 관련된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다방 문화입니다. 다방 문화는 말씀해 주신 배경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문화인 거죠? 네, 커피를 시켜서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다방은 끽다점이나 카페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마시는 업소는 크게 세 가지 형태였는데요. 첫째는 독일인들이 시작한 베이커리 카페로 이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뭐 휴게소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식 끽다점인데요. 음식이 주고 커피는 부수적인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입니다. 역시 일본을 통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커피보다는 술이나 여성 도우미가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형태의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는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1920년대가 되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지고 이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업소들이 뭐 크게 번창합니다. 네. 시설이 시설이 화려해지고 식음료가 가격이 올라가고 서비스는 또 퇴폐화되죠. 문제는 이렇게 화려해지고 비싼 업소를 출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요. 특히 가난한 못보나 못걸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못보, 못걸 저한테는 좀 생경한 말들이긴 한데요. 어떤 뜻일까요? 이게 줄임말이에요. 당시에도 이런 줄임말이 유행을 해서 모던 보이를 못보, 모던 걸을 못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정서적으로는 이제 서양식 옷을 입고 뭐 서양식 음식을 먹고 서양식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주머니 속에는 돈이 없는 이 못보와 못걸들은 갈 곳이 점점 없어진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다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돈 많은 일본인과 돈 없는 조선인 사이에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셈이죠. 먼저 힘들었던 것이 주당들이죠. 술값, 뭐 팁, 세금 등이 오르면서 술을 좋아하는 가난한 주당들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유행하는 것이 선술집이죠. 앉지 않고 선체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선술집이 많아진 것이 바로 1920년대입니다. 당시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을 주당이라고 불렀고요. 이때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도 새로 생깁니다. 뭐 짐작하실 수 있겠죠? 술을 즐기는 사람들 주당이니까 커피 한자가 있을 커피당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커피당이에요. 커피당 혹은 가배당이라고 불렀는데요. 커피 가격, 웨이트리스, 팁 등이 오르자 이제 가배당들도 갈 만한 곳이 없어졌죠. 물론 점점 심해지는 그 퇴폐적인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 당시 못보, 못걸과 함께 배고픈 직업군의 하나가 문화예술인들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등장한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뭐 영화 감독이나 배우, 화가, 문인들, 수입이 많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갈 만한 곳이 사라진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긴 시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다방입니다. 네, 커피를 마시면서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방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지만 일본에는 없었던 건가요? 네, 물론 일본에서도 기존의 끽다점과는 좀 달리 커피를 주로 파는 이른바 순끽다점, 일본어로 준키샤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본인이 쓴 커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베 유키히로의 커피 세계사에 보면 이 준키샤라는 건전한 업소가 등장하는 것이 1930년대 전반이었다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등장한 다방과는 달리 일본의 준키시아에서는 음식도 팔았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본 끽다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중심인 다방이 생긴 게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다라는 말씀인 그런 거죠. 얘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커피를 주로 파는 이 건전한 다방이 처음 등장한 것이 일본보다 10년 빠른 1923년경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서울의 충무로나 명동 일대 그리고 부산의 그 일본인 밀집 지역에 등장을 했죠. 예컨대 부산 대정공원 내에 있었던 견청 다실, 서울 충무로 3가에 등장한 후타미 티룸, 그리고 충무로 2가에 있던 금강산 등입니다. 대체로 이들 초기 다방은 1923년에서 1926년 사이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업소들에는 음식이나 술이 없었고 웨이트리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도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충무로 2가에 있던 금강산인데요. 이 업소가 1928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그 매일신보에 신문에 게재한 광고를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의 업소, 순민중적인 업소, 주류를 팔지 않는 업소, 그리고 이 사회생활의 안식소, 거리의 안식처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초기 이들 다방을 세운 것 그리고 이런 다방에 많이 출입한 것도 대부분 일본인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조선 사람들이 다방을 차리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1926년까지는 서울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천과 북천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명동, 소공동, 충무로 등 남천은 일본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아주 활발한 상업지구였고요. 여기에는 총독부 청사, 경성부 청사, 경찰서, 그리고 금융기관, 상점 등이 질비하게 있었죠. 이 북천은 조선인들의 주거와 상업시설이 주로 있었는데 남천에 비해서는 낙후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1926년을 기점으로 이 북천에 또 개발 붐이 생깁니다. 이 경복궁 마당에 지어진 조선 총독부 그리고 종로 5가에 세워진 경성제국대학교가 문을 연 것이 바로 1926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북천에 또 카페, 끽다점, 다방이 생기기 시작하죠. 조선 사람들이 다방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역사가들이 공감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최초의 다방은 카카듀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다방입니다. 1927년에 종로 관운동 입구에 있었는데요. 이 카카듀를 연 인물은 이경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경손 씨라는 인물은 좀 어떤 인물일지 궁금한데요. 네, 이경손 씨는 1904년 개성 출신인데요. 동요 작가 그리고 극단 배우를 거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사인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사가 내분으로 좀 혼란스러울 때 조선인 감독 윤백남이 세운 백남 프로덕션 으로 들어가서 영화 감독의 데뷔를 하죠. 데뷔작은 심청전이었고요. 영화 아리랑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나운규를 발탁한 것이 바로 이경손 감독이고 또 소설 상록수의 작가인 시문을 장한몽이라는 영화에서 배우로 기용한 것도 이경손입니다. 1926년작인 그 장한몽에서 시문이 맡았던 역이 심순애의 애인 이수일 역이었죠. 당시 영화는 모두 무성 영화였고요. 변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변사도 남천과 북천이 달랐어요. 북천에서는 변사가 조선어로 낭독을 해서 관객들을 울렸는데 남천에서는 변사가 일본어로 또 낭독을 했습니다. 1935년 영화 춘향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 영화, 소리가 들리는 영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이 활발했던 이경손 씨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하다가 다방을 차리게 된 걸까요? 네, 이경손은 영화 감독으로 크게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결국 1930년에 이제 상하이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서 정착을 하는데요. 이경손이 해외로 떠나기 전에 2년 정도 운영한 다방이 바로 카카듀였습니다. 이 다방이 유명했던 것은 동업자였던 하와이 출신의 미스 현 덕분이었는데요. 이 미스 현의 부모는 1903년에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태어난 게 미스 현이죠.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조선 출신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이름은 앨리스 현이었고요.
이경선 감독과는 5천간이 되는 인척이었다고 해요. 이경선의 사촌 누이가 앨리스 현의 어머니였거든요. 이 앨리스 현의 아버지는 기독교 목사며 독립운동가로 유명했던 교과서에도 나오는 현순이라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고요. 이 앨리스 현도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하와이와 조선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돕고 있었는데요. 1927년 어느 날 이제 이경선을 찾아와서 서울에 카페를 차리려고 하니까 이름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경선이 뭐 친척이니까 승낙을 해서 카카듀가 생긴 거죠. 뭐 영화 감독이 갑자기 커피 장사를 한다는 소식은 뭐 당시에도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카카듀 발음부터 좀 특이한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네, 카카듀는 이 하와이에 많이 서식하는 앵무새의 하나거든요. 앵무새 종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카듀라는 이름이 앨리스의 고향 하와이를 상징해서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그동안에 많았는데요. 최근에 어떤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이경선 감독이 각색해서 연극 무대에 올렸던 시곡 중에 오스트리아 작가 슈니칠러의 푸른 앵무새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 제목에 나오는 앵무새가 카카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경선이 어디에서 뭐 카카듀를 가져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 중 하나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 감독과 하와이 출신의 여성이 차린 카카듀 영업은 당시에 좀 잘 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고 해요. 미스 현의 독특한 분위기도 작용했고요. 기록에 보면 이 미스 현은 노랗고 붉은 빛이 나풀거리는 머리에 붕어처럼 큰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이곳에서 열린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또 인기가 있었고요. 개점 기념으로 열렸던 예술 포스터 전람회 그리고 1928년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 기념 외국문학연구회 간담회 뭐 이런 것들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맛이 좋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일단 있었다면 뭐 영업은 좀 오래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 앨리스 현이 독립운동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 모두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1930년에 앨리스 현은 미국으로 돌아가고 이경선은 하와이로 떠나면서 카카듀는 문을 닫습니다. 영업을 했던 기간이 불과 뭐 2년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 얼핏 기억에 시인 이상이 제비다방을 세웠다라는 기억이 있는데 이 시기에 혹시 등장을 했을까요? 예, 제비다방은 이보다 조금 늦은 1933년에 세워지는데요. 그 이전에 조선인들이 세운 유명한 다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소공동, 지금의 서울시청 맞은편에 있던 낭낭파라죠. 낭낭파라. 오늘 사실 좀 낯선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예, 파라는 영어의 팔러. 즉 응접실이나 거실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발달해서 일제시대에 휴게실, 쉼터 등으로 널리 쓰였습니다. 카페 이름에 적지 않게 사용됐던 게 영어 이름 팔러, 일본식으로는 파라입니다. 낭낭파라는 그럼 좀 유명했을까요? 네, 이 낭낭파라는 일본의 도쿄 미술학교를 졸업한 화가 이순석이 1932년 7월에 세운 다방이었는데요. 낭낭파라는 두 가지 이유로 당시에 꽤 유명했습니다. 첫째는 이국적인 실내 분위기였죠. 다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그 남방식물 파초, 벽에 걸려있는 슈베르트의 초상화, 또 늘 들리는 서양 음악 뭐 이런 게 굉장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두 번째는 출입하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이 다방을 드나들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이태주는 장마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이 다방 손님들을 사무적 소속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영어로는 룸펜이죠. 독일어인데요. 뭐 좀 배웠으나 직업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들 뭐 이런 뜻이죠. 뭐 이 다방의 대표적인 손님, 즉 사무적 소속이 없던 백수죠. 인물에는 시인 이상, 소설가 박태원, 뭐 화가 구본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뭐 연주회 출판 기념회, 미술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도 굉장히 자주 열렸습니다. 다방인데 커피로 유명한 건 또 아니었네요. 네네. 이 낭낭파라에서 가장 인기 있던 메뉴가 커피였거든요. 그런데 맛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까 얘기한 소설가 이태준이 낭낭파라의 커피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컵에 군물이 도는 것이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그 원료에서부터 조리에까지 좀 학적 양심을 가지고 끓여놓은 커피를 마셔봤으면 싶다.
예, 커피 맛을 평하면서 뭐 학적 양심이라는 표현까지 한 것이 좀 심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 낭낭파라의 커피 맛이 형편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인 이상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낭낭파라를 다니다가 직접 제비다방을 차린 건데요. 제비다방을 차린 후에는 낭낭파라의 발길을 끊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이상은 제비다방을 차린 후에도 낭낭파라를 많이 찾았습니다. 네. 특히 제비다방을 함께 차렸던 연인 금홍과 사이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비다방에 머물기 싫으니까 낭낭파라를 더욱 찾았죠. 제비다방은 금홍에게 맡겨놓고요. 당연히 제비다방의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죠. 뭐 이상이 낭낭파라를 드나들면서 했던 행동 중에서 특이하다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수근거렸던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커피 값과 뭐 관련된 일화인데요. 혹시 짐작하는 거 있을까요? 가격이 비싸다고 했던지 뭐 아니면 뭐 돈을 안 냈을까요? 뭐 외상을 했나 깎아달라고 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상은 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나서 아니면 마시다가 중간에 혼자 일어서서라도 자기가 마신 커피 한 잔 값, 당시 10전이었는데요. 이 돈만 딸랑대고 나갔다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더치페이의 원조가 뭐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좋아할 리는 없었죠. 전체 다 내지 않고 네네. 내가 마신 잠깐만 내겠다. 네네. 당시 낭낭파라 같은 다방에서는 그 어떤 커피의 재료를 썼고 또 어떻게 커피를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1부와 2부 사이에 약간 좀 피곤해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제가 마시는 커피와 비슷한 맛이었을까 좀 완전히 달랐을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브라질 커피 원두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브라질 커피가 많이 들어오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커피를 만드는 방법은 대부분 끓이는 식이었고요. 그러니까 커피 가루와 물을 주전자나 냄비 같은 데 함께 넣고 끓인 다음에 커피 가루가 떠다니잖아요. 이것을 가라앉기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마시는 방식인데요. 보통 끓이는 것을 20분 내지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게다가 또 이 커피 찌꺼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준비가 필요했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맛과 향이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은 텁텁하고 찌꺼기가 입에 느껴지는 그런 수준이 높지 않은 커피였습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오늘은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다방과 시인 이상의 커피 계산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길성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다음 시간에도 식민지 시대의 다방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낭낭파라 이외에 당시에 생겼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방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다방 소식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월요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커피 인문학자 이길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